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화학 양론 스토이키오메트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철분자가 들어가 있는 우리 영양제 타블렛이라고 그러죠. 타블렛 철분이 들어있는 철분 영양제에서 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계산하는, 그러니까 화학 양론을 통해서 계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먼저 패스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보면 보통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특히 임산부들이 많이 먹는 그 영양제 안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철이 그 타블렛 안에 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들을 이제 앞에서 배웠던 화학 양론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스텝을 통해 가지고 타블렛 안에 영양제 안에 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지금 타블렛 안에는 지금 퓨마레이트, 이 케미컬 구조, 이게 보이시죠? 이 케미컬 구조와 이 케미컬, 얘가 잠시만요. 얘가 퓨마레이트예요. 얘가 퓨마레이트인데 퓨마레이트랑 Fe2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퓨마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얘는 퓨마릭 애시드예요. 근데 보통 COH에 이 H가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것들을 이 퓨마릭 애시드를 안 하고 그냥 끝에다가 ATE를 붙여줘요. 그래서 카르복실레이트라고 하면 아세틱 애시드라고 하고, 아세틸레이트라고 하면 아세틱 애시드에서 H가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걸 아세틸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화학 분자의 이름을 붙이는 노멘클레이처라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 유교학 시간이나 일반 화학 시간에 배울 건데,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상황은 Fe 플러스랑 얘들이 없는 형태가 타블렛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먹게 되면 뭐 솔직히 말하면 물속에 녹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 쭉 퍼져나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Fe2를 다이렉트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이렉트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스텝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렇게 솔트, 그러니까 고체 상태인 Fe2O3 형태로 만든 다음에 얘들의 무게를 측정하게 되면 여기 있는 원래 타블렛 안에 들어있던 Fe2 플러스의 양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잠시만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책에 보면 책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잠시만요. 22페이지 위쪽에 예제를 보시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뭔가 좀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오케이. 예제 22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무게 분석에서 정확한 무게를 달기 위해서는 충분한 생성물이 필요하다. 식이요법 보조의 정제 한 개에 약 15mg의 철이 들어있다. 최소한 0.25g의 Fe2O3 생성물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정제를 분석해야 하는가. 제가 설명할 때는 식이요법 보조 정제 안에 Fe2 플러스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반대로
타블렛 안에 들어있는 Fe 플러스를 농축해서 이렇게 만들려면 얼마의 양이 필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타블렛이 이렇게 타블렛이 몇 개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안에 Fe 플러스가 들어있을 거고 얘들 추출한 다음에 Fe2O3를 0.25g을 만들려면 얘가 몇 개가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이거로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Fe2O3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0.25g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0.25g의 몰수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0.25g 그리고 Fe2O3의 몰수는 159.69 g/몰이 되겠죠. 그럼 이게 날아가고 남아있는 게 계산기를 계산해보면 0.25 나누기 159.69를 하게 되면 0.00156이 되는데 여기서 날릴게요. 날리고 0.16을 하게 되면 얘들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그 Fe2O3에는 지금 두 개의 Fe2 플러스가 들어있겠죠. 여기 2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Fe2 플러스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몰이 필요하게 되겠죠. 곱하기 2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F2의 질량을 보면 다시 보면 얘들을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몰에다가 F2의 F2가 아니고 Fe2의 그램 퍼 몰이 되겠죠. 이거는 철의 분자량이 되겠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게 대략적으로 0.18g이 나오게 됩니다. 0.18g. 그러면 정제의 개수 총 이만큼 다시 말하면 0.25g의 Fe2O3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이 0.18g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0.18g이 필요하게 되면 정제의 개수, 그러니까 타블렛의 개수는 타블렛 넘버는 어떻게 될까요? 타블렛 넘버는 0.182g이 필요하고 타블렛 한 개당 양이 15mg이니까 0.0015g이 되겠죠. 타블렛. 그래서 타블렛은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0.18 나누기 0.015는 총 여기 보면 12개의 타블렛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쭉 설명한 게 뭐냐면요.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타블렛 안에 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고 싶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계산한 것처럼 우리가 Fe2O3에 몇 미리그램이 필요한데 몇 그램이 필요한데 그 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다른 물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건 철이 남아있는 건 이 타블렛이라고 생각하면 이 타블렛에서 몇 개가 필요해서 몇 개를 가지고 이만큼의 Fe2O3를 만들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큰 목적은 그거지만 중간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중간 과정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몰수랑 그람수를 혼돈하지 않고 변환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나중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수치를 계산하는 게 이번 얘들의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FE 같은 경우는 몰수는 항상 계산할 때 이런 화학식이 나와 있을 때 항상 계산은 그람수로 하는 게 아니라 몰수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몰수는 그 몰레큘러 웨이트를 통해서 변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람수는 몰레큘러 웨이트를 통해서 몰수로 변환할 수 있고 몰수는 똑같이 몰레큘러 웨이트를 통해서 그람수로 변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될 때는 항상 몰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는
그 함수를 다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산을 정확하게 앞에서 계산을 한 상황입니다. 자, 간단한 거고 아마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생물공학 기초계산인가 하는 과목이랑 뭐 이런 데서 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또 일반 화학에서도 또 배울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일반 화학에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이긴 하지만 일반 화학에서도 또 배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정확한 제가 수업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생물공학과에는 생물공학 기초계산, 생물학원 기초계산이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 과목에서 아마 이런 걸 좀 더 심오하게 더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난번 그거였고요. 그러면 잠시만 쉬어가는 페이지에서 출석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준비하세요. 스마트,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공유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여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출석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수님, 네. 저 조회할 자료가 없다고 떠서요. 조회할 자료가 없다고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진경입니다. 잠시만요. 계속 지금 뭔가 문제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고치. 교수님, 네, 김지은도 안 떠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출석 네.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 김지은 출석 체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맞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메저먼트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실험 기구에 대해서 한번 쭉 고민이 아니라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공부를 할 예정이고,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했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맨 뒤에 보면 여러분들 24페이지에 보면 이해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하나씩 쭉 지켜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일단 SI 단위가 뭐였죠? SI 단위가 우리는 SI 단위는 퀀터티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총 9개의 잠시만요. 안 나오네. 제가 이 9개의 펀더멘탈한 퀀터티가 있었다고 그랬죠. 퀀터티가 있었다고 그랬고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길이, 미터, 그리고 질량, 그리고 시간, 그리고 뭐 엘렉트리시티 뭐 있었지만 주로 이 네 가지를 사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는 않겠지만 중간에 있는 그 전기화학에서는 좀 더 이제 커런트에 관해서 더 많이 사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9개를 바탕으로 11가지가 많았죠. 그 뭐 힘이라든지 그리고 압력이라든지 이렇게 압력도 힘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 퍼 세컨 제곱이었고 압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압력 같은 경우는 아니구나. 이게 맞죠? 세컨 제곱 압력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컨 제곱이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위들 그리고 과학이나 뭐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쓰는 모든 단위들은 이 9가지 펀더멘탈 퀀터티에서 파생이 된 거고 그래서 파생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이해를 하다가 단위가 맞지 않으면 이건 잘못 이해하고 있고 계산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SI 단위를 바탕으로 측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맨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그래프들 있잖아요. 그래프들은 뭐 X축이나 Y축은 여기서 나오는 수치들로 다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하고 있는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는 M 오버 G랑 이쪽은 인텐시티는 뭐 커런트 시그널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케미칼의 질량 몰레큘러 웨이분의 차지 스테이트로 나타내어진다라고 얘기했고 다른 것들 NMR 뭐 이런 UV 스펙트로스코피에 관해서도 다 모두가 다 이 9개 펀더멘탈 단위를 통해서 변환된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했던 게 접두어가 있었죠. 접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뭐 많이 필요는 없고 테라, 기가, 메가 얘들이 10의 12성, 10의 9성, 10의 6성 그리고 뭐 좀 다른 것도 또 있었고 10의 마이너스 12성이 피코 10의 마이너스 9성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나노 10의 마이너스 6성이 마이크로 그리고 밀리, 센티 이렇게 쭉 나타내진다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쉽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했던 것들이 이제 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농도
농도에 대해서 인데 지금 농도는 우리가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농도가 뭐 간단하게는 그램 퍼 리터 이거는 약간 밀도와 연관이 있는 거고 근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케미칼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몰 농도라고 그랬죠. 몰 농도는 용질의 몰 수분의 용액의 볼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면 몰 퍼 리터가 되죠. 그리고 몰랄 농도 M으로 나타내는 것들은 똑같이 용질의 몰수의 이건 용매의 킬로그램이었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용질이랑 용매의 차이는 두 가지 중에 몰레킬이 많은 게 용매고 적은 게 용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걸 바탕으로 그 그람 수를 몰수로 그 이전에 이제 그람 수를 몰수로 바꾸는 거. 만약에 12.12g의 탄소가 있다 그러면 탄소는 12g per 몰이니까 이거는 1.1몰이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계산하고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ppm, ppb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표현을 많이 쓰긴 합니다. 화학하는 쪽에서는 그냥 몰 농도를 많이 쓰지만 ppm, ppb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파트 퍼 빌리언, 파트 퍼 밀리언으로 통해서 쭉 쓰기도 하고 얘들을 변환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도 있죠. WT 퍼센트 그리고 볼륨 퍼센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 저는 주로 이거는 많이 봤는데 이거는 크게 많이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물이 72g 있고 안쪽에 뭐 예를 들면 설탕이 28g 있으면 얘들은 설탕은 28 WT 퍼센트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 용매분의 용질의 무게의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이 몰라리티가 다른 게 여기는 몰라리티는 몰 농도로 계산, 몰수로 계산한 거고 여기서는 그냥 그 질량으로 계산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았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 딜루션 하는 걸 알려드렸죠. 딜루션 하는 것들 이야기했죠. 딜루션이라 하면 뭐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 MV는 MV, 딜루션 전, 딜루션 후. 보통 뭐 이렇게 프라임으로 찍기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MV 이퀄 MV. 예를 들면 1몰에 X 밀리리터가 뭐 0.1몰에 1000ml에 0.1몰에 1000ml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1몰에 얼마의 양을 넣어줘야 되나 라고 계산을 하면 여기서는 당연히 100ml몰이 나오겠죠. 100ml의 이 소금량에다가 플러스 나머지 1000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900ml의 물을 넣어주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설탕물이 나오게 되겠죠. 이 계산하는 방법 MV 이퀄 MV라는 거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수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하기 전에 했던 그 내용도 있죠. 수업하기 전에 했던 스토이키오메트리 그러니까 철을 타블렛에 있는 철의 양을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거. 반대로 Fe2O3를 만들기 위해서 타블렛이 몇 개가 필요한지 반대 방향으로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미팅 리에이전트 반응을 보낼 때 두 개 중에 먼저 사용되어지고 반응을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어떤 물질을 리미팅 리에이전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계산을 쭉 하게 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SI 단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9개의 퀀터티가 있고 펀더멘탈한 퀀터티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다른 단위들은 다 파생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파생된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그래프들, 그림이라든지 그래프들의 X축, Y축 같은 경우는 이 9개에서 변형된, 묶어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몰 농도, 모랄 농도, W, 웨이트 퍼센트, 볼륨 퍼센트, 그리고 ppm, ppb 이것들에 대해서 변환하는 것들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 리미팅 리에이전트처럼 그리고 스토이키오메트리 화학 양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약간 힘들어할 게 그냥 그 변환하는 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ppm을 몰 농도로 변환하라, ppb를 뭐 몰 농도로 변환하라, 아니면 몰 농도를 뭐 몇 g이 필요하냐, 뭐 이런 형태의 변환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수학 계산은 거의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엑셀이나 계산기를 하니까 상관없는데 그 개념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실험에 필요해서 시약을 구매했는데 이 구매한 시약은 내가 원하는 단위로 적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고체로 오게 되면 고체를 가지고 이제 저울에 달아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환하는 거 어렵겠지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약간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전체를 이해하고 나중에 혹시나 내가 필요한 수치를 변환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실험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공부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시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실수를 했네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오늘 배울 게 2장인 거죠? 1장을 제가 설명을 했고 지금 계속 저는 오늘 배울 게 3장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걸 하고 있네요. 자, 이제 특별한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은 실험 기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실험 기구 전체적인 내용들이고요. 얘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 메저먼트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계산하는 게 크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얘들의 목적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라 그게 지난 시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요. 아마도 그게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맨 처음에 그 책의 맨 앞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원래 지금 이 해리스 분석과학 책이 대부분 다 맨 앞장에는 가장 최신의 뭔가를 보여주는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DNA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들을 최신으로 DNA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DNA 무게 하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석영을 깔고 그 위에다 금을 코팅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진동수를 파악하게 되면 여기 C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찾아보긴 했는데 크게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내용은 석영을 깔고 그 위에다가 금 코팅을 한 다음에 DNA를 붙이게 되면 거기에 붙는 그 DNA가 모자란 데서 이
하나 더 붙이게 되면 그 붙인 거에 의해서 여기서 진동수가 달라져서 여기가 뭘 붙었는지 그 진동수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C가 붙었는지 D가 붙었는지 A가 붙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솔직히 이걸 읽어보고 나서 얘들이 지금 이번 챕터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을 한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왜 이 내용을 붙여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미량의 저울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이번 실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울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울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저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놓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크게 연관이 있나 싶긴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총 하나 둘 보시면 책을 보시면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엑셀에 관한 내용인데요. 엑셀에 관한 내용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에버리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추세선 그리고 그거밖에 거의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끝날 때쯤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그래프를 그리고 추세선을 그리는 것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세선을 그리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아서요. 근데 과학에서 추세선을 그리는 것들 특히 이렇게 분석하는 쪽에서는 추세선을 그리는 게 아주 많고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추세선 그리는 게 맨 뒤에 배울 메소드 밸리데이션, 애널리티컬 메소드 밸리데이션하고 아주 연관이 큽니다. 그걸 알아야만 그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추세선 그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나온 건 화학에 관한 안전 그리고 윤리적 취급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니에 보듯이 여러분들 항상 그 실험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험하고 실험에 엄청난 결과를 얻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터득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혹시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위험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뭔가 주변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끔씩 고글을 쓰고 그리고 실험복을 입고 보통 실험을 진행하죠. 그리고 만약에 너무 톡식한 케미컬들이 있으면 후드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실험하는 실험자의 안전이지 이런 뭐 다른 성공 뭔가 배우거나 뭔가 얻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안전 원칙은 그 어떤 위험한 상황을 봤을 때 위험한 상황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아무거나 하지 않고 그 실험을 중시하는 게 가장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전의 원칙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쭉 보면 일단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가글을 쓰고 그리고 뭐 좀 더 큰 다른 형태의 세이프티 글라스를 착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눈을 보호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컨택 렌즈를 실험할 때는 안 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랩 코트, 롱 팬츠, 신발 그리고 러버 글러버, 뭐라 그러죠? 라텍스 장갑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꼭 착용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피부를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보면 가끔씩 실험할 때 보면 샌들을 신고 오는 분들이 가끔씩 계실 수도 있는데 절대
가장 그 실험을 할 때 가장 안전의 첫 번째 중에 하나가 그냥 몸에 우리의 피부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그게 독하지 않은 뭐 메탄올을 사용합니다. 에탄올을 사용합니다. 에탄올은 우리가 가끔씩 마시는 술의 일종인데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게 쌓이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웬만하면 피부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는 항상 라텍스 장갑, 고무 장갑 같은 걸 끼고 하라고 강조를 하죠. 뭐 이 라텍스 장갑을 끼는 건 샘플을 망치지 않고 샘플에 뭐 이상한 손에서 나오는 다른 것들이 묻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안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랩 안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방향으로. 왜냐면 케미칼이 떠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떠다니는 케미칼들 여러분들이 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바로 깔끔하게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몸에 스킨에 그 화학약품이 떨어지게 되면 흐르는 물로 씻어주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험실에 들어가면 샤워 비슷한 거 있죠. 당기면 샤워가 나오고 누르면 뭔가 물이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실험하는 데 가면 다 있거든요. 당기면 혹시나 뭐 내 몸에 케미칼이 묻었다 하면 그걸 당겨서 샤워를 하게 되면 케미칼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눈 주변을 다쳤다라고 하면 아마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다른 실험할 때 가서 보시면 누르면 이렇게 나와서 우리 물줄기처럼 뭐라 그래야 되나 파운틴 우리 물 마시는 거 있잖아요. 누르면 물이 나오는 것들처럼 누르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걔들이 이제 눈 주변을 씻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러한 안전장치들을 빠르게 혹시나 사고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각 실험실에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플러스해서 혹시나 불이 나면 어떨까 해서 다 실험실마다 소화기가 다 있죠. 그죠? 이것도 소화기 또한 이 안전관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약품 같은 경우는 라벨을 항상 해야 돼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미국에 있는 이런 데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소방청 같은 게 있겠죠. 이런 데서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어디서 관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생각으로는 뭐 보건산업안전진흥원인가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런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이라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화학약품은 사람과의 접촉, 그러니까 실험하는 여러분들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마다 가끔씩 가보게 되면 노란색 캐비넷 같은 거 보셨죠? 그 노란색 캐비넷 같은 것들이 케미칼들을 보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한 모든 화학약품에 대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인정될 수 있는 처리 방법을 미리 수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풍유도 같은 경우는 기체가 돼서 올라가는 것들은 풍류도 안에서 이렇게 빨아들여서 외부로 모으게 되죠. 그리고 액체 상태인 것들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을 텐데 액체 상태에 있는 것들은 할로겐, 비할로겐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또는 뭐 특별한 경우는 또 다르게 분류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케미칼들을 분류해서 나중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실험을 하고 그 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모았다가 저기 안전 담당하시는 분에게 라벨 해가지고 가져다 주시면 그분이 이제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하는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케미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없도록 최대한 프로텍션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꼭 라벨을 해야 된다는 게 안전의 요소입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항상 실험할 때 지켜야 될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안전의 수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보통 이러한 형태의 것들을 붙여요. 케미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케미칼들을 병에도 많이 보관하잖아요. 그죠? 병에 보면 이런 표시 문양들이 있어요. 이런 문양들이 있고 또는 이런 문양들이 있고
이 두 가지 문양을 보통 많이 붙이는데 보시면 파란색 같은 경우는 파란색 위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럼 숫자 파란색 2번이다. 그러면 2번. 2번 같은 경우는 뭐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좀 마스크 이상은 쓰라는 얘기겠죠. 페이스 마스크랑 그 숨 쉴 때 뭐 걸러줄 수 있는 뭔가를 착용을 해야 되는 물질이라는 의미예요. 3번 같은 빨간색 같은 경우는 3번은 이제 그 화재나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인데 3번 같은 경우는 73도 F 그러니까 100도 100F를 넘어가면 약간 폭발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안쪽에서 보관하라는 의미고요. 3번 그리고 스테빌리티를 가면 0 미니멀 노멀리 스테이블 크게 스테빌리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스피시픽 해저드 흰색 부분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없다. 얘는 옥시다이저도 아니고 애시드도 아니고 알칼리 금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식성도 아니다. 그리고 라디에이션 방사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가끔씩 붙여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얘들은 이제 케미컬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GHS라는 그 미국 기구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케미컬을 보면 얘도 붙어 있고 뭐 얘들 중에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통 신호 표시판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으면 브레인부를 하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빨간색하고 좀 약간 연관이 있겠죠. 이게 붙어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종류를 가지고 그 케미컬들의 그 안전에 대해서 붙여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계속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랩 노트북이에요. 랩 노트북. 랩 노트북은 여러분들 그 일반 생물학 실험이나 화학 실험할 때 혹시 랩 노트북을 쓰나요? 안 쓰면 이렇게 하고 쓰면 이렇게 해주세요. 자, 확실히 몰라서 안 써요? 써나요? 써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랩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 내가 실험한 것들의 기록이고 그리고 거기다 보면 그런 실험한 것들을 기록을 남기고 뭐 예를 들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남기고 실험 과정에 대해서 남기면 나중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또 거기다 안전 같은 것들이 추가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실험 노트를 쓰다가 이 케미칼은 위험하니 주의해야 할 것 뭐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지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랩 노트북은 당신의 그 법적인 기록이다. 당신이 한 실험의 법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밑에 보면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어제구나. 어제 다운받은 기사 2개를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막 특허 발명자들 특허 전쟁 나타나잖아요. 특허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허 전쟁의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랩 노트북을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랩 실험실에서 내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실험을 시작하고 확인했는지가 가장 그 뭐라 해야 되나 판결의 기본 가장 우선시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랑 A라는 사람이랑 특허 분쟁이 되고 근데 저는 실험 노트북이 없고 이 사람이 실험 노트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특허 분쟁 이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이 웹 노트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시간에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최근에서는 이제 이 특허 분쟁 때문에 더 중요시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험을 시작할 때 랩 노트북을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랩 노트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찰한 거를 모두 다 적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랩 노트북을 보고 똑같은 실험에서 비슷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랩 노트북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랩 노트북은 수행한 것들을 적고
그리고 관찰한 것들을 적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적고, 그리고 완전한 문장으로 적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A 케미칼, B 케미칼 플러스 C 적는 게 아니라 케미칼 A를 뭐 정확하게 뭐 카르복실릭 애시드 플러스 아민 해서 뭐 어떤 C가 나왔다는 걸 정확하게 정확한 센텐스로 적어라는 얘기예요. 그건 보통의 사람들이 룰이고, 아마 이런 그 랩 노트북을 적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유튜브에 엄청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각 학교들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랩 노트북 적는 거에 대한 교육도 많고요. 아마 구글에 찾아보시면 PDF 페이지가 한 30페이지, 40페이지 되는 랩 노트북 작성 관련된 문서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혹시나 좀 더 깊게 알고 싶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그 기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얻고, 그리고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그 데이터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식별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 네임을 노트북에 정확하게 적어놔야 돼요. 예를 들면 A라는 거, 예를 들면 A동 442호에 있는 A 컴퓨터의 D 드라이브에 폴더가 폴더 1폴더, 2폴더, 3폴더, 그리고 내 데이터의 네임은 뭐 예를 들면 오늘 날짜로 2022-03-17 아날리시스 적어놨는지, 이렇게 그 실험 노트에 적었던 실험 과정을 통해서 나왔던 마지막 결과가 컴퓨터 파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 파일에 대한 위치라든지 폴더 네임 등을 정확하게 적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첫 번째는 화학 안전에 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실험 노트, 세 번째는 이제 애널리티컬 밸런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와 연관을 해보면, 우리가 정확한 몰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일단은 몰수를 측정하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제가 NaCl 1몰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닷물을 끌고 와서 이게 1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NaCl의 무게를 재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무게 잰 거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용액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건 1몰이 되겠구나라고 계산을 하게 되겠죠. MW, NaCl이 MW로 나눠주게 되면 몇 몰이 나올 거고, 거기다가 뭐 200ml 넣으면 1몰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계산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뭐 1몰 농도의 NaCl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스타트가, 샘플을 준비의 스타팅 포인트가 그 보통의 케미칼들이나 단백질들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왼쪽 밑에 보이는 건 지금 저희 실험실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건데 0.1mg까지 측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0.02mg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보다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지금 학교 안에서는 아마도 이게 가장 센시티브한 저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론을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그리고 먼저 케미컬들을 여기 보이는 이 동그란 것들을 웨잉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웨잉펜에다 바로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다 우리 그 웨잉 페이퍼라고 모는 종이도 아니고 약간 기름 종이도 아닌 같은 거 봤죠? 그거나 웨잉 플라스틱 같은 게 있어요. 흰색으로 아마 일반 실험할 때 해봤을 거예요. 그 걔들을 올린 다음에 올려야지 바로 다이렉트하게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 작동 원리를 생각해 보면, 무게가 가진 몰레큘이 가진 mg 포스가 생기겠죠. 그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아무리 작지만,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웨잉팬을 밑으로 밀게 되고 그래서 이 웨잉팬이 밑으로 내려지게 되면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전기가 통하게 되고 전기가 통하게 되는데 그 전기를 읽어서 위에 있는 게 몇 그램이구나, 몇 밀리그램인가를 판단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제가 피에조 엘렉트릭 머티리얼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얘들은 지금 어떻게 힘을 주게 되면 어떤 물질에다 힘을 주게 되면 이 물질이 전기를 발생시켜서 힘의 세기에 따라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피에조 머티리얼이라고 해요. 앞전 소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열전 소재라고 있어요. 열전 소재는 열을 전기로 바꿔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열전 소재는 여러분들은 많이 보지 못하겠지만 시골 지금 현재 전국 시골에 가면 많이 깔려 있는 태양광이 열전 소재의 가장 기초적인 거겠죠. 햇빛을 받아서 열을 받아서 전기로 바꾸는 이 피에조 엘렉트릭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압력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그 힘의 세기에 따라 전기를 다르게 흘리게 되는 그런 물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커런트가 생기게 되고 그 커런트에 의해서 질량을 올린 이 M의 질량을 알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간단하게 보면 이건 좀 복잡한데요. 뭐 크게 이것까지 전자적으로 계략도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누르고 그 누른 거에 의해서 이 피에조 엘렉트릭 머티리얼이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발생된 전기를 측정해서 올려 있는 물질의 무게를 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타인데요. 테어라는 게 있습니다. 테어라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그 케미컬 다이렉트하게 올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이를 올리거나 웨잉 플라스틱을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 두 개도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얘들을 올린 상태에서 누르는 테어링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페이퍼라고 할게요. 웨잉 페이퍼가 올린 상황에서 0으로 맞추는 걸 테어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거 없이 하면 처음에는 오케이 0으로 맞춘 상황에서는 페이퍼의 무게 재고 그리고 페이퍼 무게가 0.1이다. 그리고 내가 케미컬을 올렸는데 케미컬까지 다 치자면 0.11이다. 그러면 케미컬의 무게는 0.01g이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계산하지 않고 그냥 페이퍼를 올린 다음에 테어링 0으로 맞춘 다음에 거기다가 케미컬을 올리게 되면 케미컬 무게만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테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테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흡습성이라고 하이그로스코픽 머티리얼인데 차이에 의한 무게 달기라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무게를 재게 됩니다. 흡습성이라는 말은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빠르게 흡수하는 물질들을 흡습성 리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웨잉 디퍼런스, 다시 말하면 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사용될 시약의 무게 달기 병을 건조시킨 다음에 전자저울에는 무게 달기 병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테어링을 해요. 그럼 0이 되고 무게 달기 병의 시약을 빨리 옮기고 그리고 다시 병의 무게를 다시 달아서 빼주게 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일 별로 없을 테니까 크게 모르셔도 돼요. 지금 설명은 길게 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사용하는 일 크게 없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배우시면 될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이 부분은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있다가 10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